저는 투익 컨설팅의 이상상무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세션은 저축은행의 테크기업 닮아가기입니다. 이 주제를 왜 선택하게 했냐면 기존 금융권들은 빠르게 디지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에 비해. 저축은행이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현재 디지털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은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전체적으로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축은행이 테크 기업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마이데이터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테크 기업과 같은 편의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테크 기업의 제휴를 통해서 굉장히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테크 기업과 같은 편의성을 탑재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볼 거냐라는 거는 온라인 뱅킹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챗봇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또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저축은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입니다. 저축은행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중이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늦게 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이 좀 고령층이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는 좀 고령층이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한 그런 고객층이었고,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축은행은 기존 은행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고객들이 지금은 대거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에 저축은행 앱들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20대에서 40대 젊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 비해서 높은 수신금리 그런 걸로 유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제휴를 통해서 인입 장벽을 굉장히 좀 넓혔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규제를 풍선 효과를 지금 저축은행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요즘에 2019년부터 20대에서 40대 젊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뭐 A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70만 명 중에 20에서 40대 비중이 거의 95% 정도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제가 가서 프로젝트를 해보면 DT 쪽, 그러니까 저희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20대, 40대고요. 은행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는 확연하게 구별이 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은 보시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13년까지 쭉 그 자산 추이는 줄어들고 있다가 그 이후에 쭉 자산 추이가 거의 2013년 대비 3배 정도 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점포 수는 오히려 더 줄고 있다. 즉 이건 뭔 얘기하냐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대거 늘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고요. 그게 보시면 2019년부터 저축은행들이 키뱅크라든지 사이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DT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저축은행을 보시면 전체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디지털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도 디지털 금융실이라든지 디지털 총괄본부라든지 그다음에 ICT 본부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특화된 조직들을 지금 저축은행들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서비스로는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아까 보시면 편의성을 탑재한 온라인 뱅크들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크 기업을 경쟁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 마이데이터 기업으로 전환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축은행 보시면 현재
마이데이터 번호가 56개사가 났는데요. 저축은행은 단 한 개사입니다. 웰컴 저축은행. 그래서 뭐 오른쪽에 좌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 비중은 약 1.7% 정도. 뭐 낮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냐? 제가 이제 저축은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이데이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향후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당장 따집니다. ROI를 당장 따져.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바로 도입하기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마이데이터의 ROI는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투자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굉장히 확장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비용 대비 ROI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들 저축은행들이 시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그리고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의 승인에 대해서 또 이 사업 계획서라든지 대주주 적격서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맞추기가 어려운 또 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들은 연계할 사업이 좀 기존 금융권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 좀 저조할 것 같은 이유인데요. 이제 뭐 하나 있는 웰컴 저축은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저축은행에 특화된 부채 및 시정관리 서비스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지금 상당히 좀 내고 있기 시작했다. 뭐 많이 내는 건 아니고 지금 내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볼 수 없는 중신용자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들. 저축은행들은 어차피 중신용자들을 타겟층으로 가야 비즈니스는 넓히고 여기서 뭐 어떤 비즈니스가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 추천이라든지 부채 리포트 제공, 그다음에 맞춤 상품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대비로 신용대출 부담 이자액을 굉장히 좀 줄여주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저축은행들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적용의 확대 필요성을 더 가져가야 된다. 앞에서 얘기드렸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특화 서비스를 출시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이걸 적용 확대가 필요해야 되고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채널 영향력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상품이 다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여기에 편성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뭐 브랜드에 대한 락인 효과 이런 것들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라는 걸로 저는 분명히 적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테크 기업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두 번째는 테크 기업과 같은 편의성을 탑재한 온라인 뱅킹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걸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8년부터 다른 이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늦습니다. 18년부터 뭐 웰컴 디지털 뱅크를 출시했고 19년도에는 SBI 사이다뱅크, OK저축은행, 뭐 페퍼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을 보면 거의 요즘에는 잘 되는 데는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런 거고 아까 고객층도 보시면 알겠지만 20에서 40대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각 회사별로 자기 상품에 대한 특징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는 카카오나 그다음에 토스뱅크처럼 그렇게 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편리한 금융을 만드는 거 이거를 지금 목표로 지금 큰 방향성은 저축은행들은 쫓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의성을 어떻게 탑재했냐?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한번 대표적인 저축은행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바일하고 웹을 대부분이 다 지금 저축은행들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바일 퍼스트로 해서 웹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아닙니다. 저축은행들은 웹하고 모바일에 거의 비슷하게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기능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계좌 조회, 이체 예적금 대출 카드까지는 거의 기본 뱅킹 기능은 모두 모바일이나 웹 채널에서 다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이나 오픈 뱅킹, 신용관리, 시세조회 좀 특화 서비스들은 모바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처들은 각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틀릴 수 있어도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성은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한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채널은 그럼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럼 대표 저축은행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웹은 자체 구축한 웹이냐 아니면 저축은행 중앙에 기반의 웹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기반의 웹은 뭐냐면 계정계도 저축은행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기반의 웹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보시면 완웹으로 구축을 하느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모바일을 전략적으로 나눠서 구축해서 가고 있느냐 이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흐름은 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앱을 구축하는 데는 좀 상당히 큰 규모의 저축은행들이고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다 나와서 자체 전산을 구축한 저축은행들이다라는 거고요. OK저축은행도 지금 차세대를 하고 있지만 차세대가 끝나면 자체 구축, 웹 구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완웹을 구축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SBI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용 목적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3개, SBI 바빌론, SBI저축은행, 사이다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추세는 완웹으로 좀 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완웹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지금 5대 금융그룹들은 소울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머니라든지 우리원 투게더라든지 이런 걸로 완웹 정책을 가고 있고요. 빅테크, 핀테크들도 출발 초기부터 여기는 완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완웹이 추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또 완웹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무겁더라라는 또 얘기들도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몇 년 후에는 또 갈라질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갈라진 것들이 완웹으로 다시 모여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럼 저축은행들의 상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주요 저축은행들을 보면 온라인 가입 가능 상품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요. 어떤 저축은행들은 90%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여기 또 늦게 출발했지만 모바일 전용 상품들을 다 10% 이상씩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SBI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상품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좀 약간 낮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보통 보시면 온라인 가입 상품은 거의 70%에서 90% 사이. 그다음 모바일 전용 상품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 여소신의 상품이 집중되어 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다른 이제 저희 시중은행들은 기업들도 지금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이 약간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생겼지만 아직 저축은행들은 기업 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웰컴 같은 경우는 모든 온라인 상품을 90% 이상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수 직종 대상 대출 상품들이 있다. PC방 대출이라는 쇼핑몰 판매자론이라든지 그리고 빅테크사를 제휴를 통해서 상품 제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SBI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틀린 게 3개의 앱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가 틀려요.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서. 그래서 SBI 스마트 뱅킹은 예적금 상품 전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SBI 바빌론은 대출 상품 전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이다 뱅크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100% 모바일 전용 상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나 페퍼도 뭐 웰컴 저축은행 같이 주요 저축은행들은 위에서와 같이 지금 빅테크사를 통한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적금 상품들이 거의 90% 이상 또 여기는 100%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상품들을 전체 온라인에서 가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의성을 다 탑재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챗봇들을 저축은행들이 주요 저축은행들은 챗봇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79개 정도가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근데 저희 주요 저축은행의 7개사들은 챗봇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거기들은 크게 지금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챗봇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빅테크 앱을 이용하는 비중이 좀 높지만 자체적으로 자체 앱을 또 사용하는 그런 저축은행들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체 앱이냐, 그 다음에 빅테크 앱이냐에 따라서 초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편의성, 그리고 접근성은 좀 틀려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각 저축은행이 판단해서 지금 그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전체 저축은행들이 상담률, 응답률, 상담 완료율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좀 나왔는데 다올저축은행, 구유진 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90% 이상, 그다음에 상담 완료율이 97% 이상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상담 자체 이 챗봇을 그 AI로 하는 것도 있지만 챗봇을 완결시키도록 상담해주는 그런 전용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저축은행들은 보면 CSS 고도화를 여기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통신요금 납부 실적이라든지 공공요금, 자동차 할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부실 위험을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저신용자 고객들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연체 리스트를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얻으면서 CSS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저축은행들을 보시면 다 전체 CSS의 기존 금융 정보랑 플러스 비금융 정보를 다 섞어서 지금 CSS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여기서 확대해서 저축은행들은 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 기업을 닮아가기 위한 저축은행들이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는 거는 테크 기업의 제휴를 통해서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게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축은행이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하면 0.7%에서 21년도에는 18.8% 거의 20%로 몇십 배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은 제휴를 굉장히 요즘에는 그 하나의 그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그 기본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휴, 빅테크나 핀테크가 제휴해서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올해 이제 그 지금 수치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올해는 18.8%보다 굉장히 많이 뛰었을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들이 요즘에 순이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저축은행으로 몰린 게 가장 크지만 이렇게 빅테크나 핀테크 제휴를 통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크다. 이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듯이 편의성을 탑재한 모바일 뱅킹, 그다음 웹 쪽을 굉장히 신경 쓴 게 굉장히 좀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대출 비교 플랫폼도 있지만 카카오뱅크도 제가 어저께 해봤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한번 해봤더니 신용대출은 저는 마이너스 대출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끝난 줄 알았더니 뭘 보여주냐? 이게 가능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들을 다 보여줍니다. 금리를. 이렇게 지금은 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은행에서 지점에 가서 대출을 승인을 못 받으면 어느 저축은행으로 가십시오 얘기해 주는 걸 이제 다 앱들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축은행은 그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낙수 효과 아니죠. 이런 제휴를 통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위에서 보시는 그런 빅테크들의 지금 그 제휴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종속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작은 이제 금융권들은 이 빅테크들의 종속력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지금 상당히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여기를 통해서도 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80%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축은행들은 보시면 제휴사가 뭐 핀답, 핀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것들 저축은행 제휴저축은행들이 거의 30개에서 20개 사이. 2021년도 6월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로는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이런 제휴를 통해서 제출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모바일 전용 아까 얘기한 상품들이 저축은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대출을 하려면 모바일 전용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트랜잭션들이 저축은행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축은행들이 지금 그 차세대를 좀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예정이거나 완료했습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그런 저축은행의 차세대 동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프레임워크라든지 개발 표준, 통합 개발 환경,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구조 개선, 상품 체계 수립 이렇게 개정계는 노후화된 시스템인 트랜잭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 지금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축은행 개정계들은 그런 차세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채널들은 테크 기업을 닮아가는 것들을 많이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즘 더 나중에 올해, 내년, 내후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저축은행들은 차세대를 다 어느 정도 시작을 하거나 시작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